지난 시간 우리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가 도구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도구 존재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예술 철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도구라는 것이 인간 세계에 등장하게 되고 또 도구의 참된 의미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 밝혀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는 사물이나 그런 도구뿐만 아니라 타인들과도 관계 맺고 살아갑니다. 현 존재는 일상에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는 담을 쌓고 잡담, 호기심, 그리고 애매성이라는 이 세 가지 틀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기서 잡담이란 일상적인 관계에서 타인과 나누는 가벼운 대화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화의 화제거리, 즉 주제 대상에 대한 진지한 관심 없이 그것을 단순한 흥미거리, 재미거리로 다루거나 타인에게 전해들은 재미있는 소문들, 그리고 엉뚱한 소문들을 실어 나르는 가벼운 입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뒷집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집 철수는 학교에서 잘려서 지금 독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누군가는 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잡담이죠. 진지한 의미가 없는 공허한 대화. 그런 의미에서 속이 텅 빈 헛소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다 보면 정말 우리 삶의 진지한 고민 같은 것들은 없고 도리어 아주 재미있는 관심을 끌만한 타인들에 대한 소문으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했던 시장의 우상처럼 그런 잡담은 입에서 입을 거쳐 권위를 갖게 되는 일종의 헛소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대부분은 바로 그러한 타인들에 대한 헛소문 그리고 빈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호기심이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정말 뭔가 새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갈망들은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망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낯설고 새로운 것을 쫓으며 그저 삶의 긴장과 흥분을 즐기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마치 낯선 오지로 여행을 다니거나 어려운 고전을 꾸역꾸역 읽는 이유가 그것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남들에게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아니면 그 고전을 읽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요즘 SNS에 자기의 가공된 허상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허세적 태도 그리고 호기심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잡담과 호기심으로 뒤얽힌 일상 속에서 우리는 결국 애매성에 빠져들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매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일상적인 가치들을 둘러싸고 타인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빈말, 호기심, 애매성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빠져 물들어 살아가는 존재 양식을 페어팔렌, 타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이란 개인에게 잠재된 고유성과 창의성을 망각하고 비본래적인 삶의 방식, 즉 uneigenlichkeit, 거기에 빠져들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는 일상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성을 망각하고 자기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익명의 타인들의 삶에 휘말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욕망과 관심을 경쟁적으로 모방하면서 말입니다. 타인들과의 동질적인 삶은 나도 남들처럼 혹은 남들보다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벼운 위로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무차별적이고 비개성적인 삶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작은 불안 때문에 동질적인 삶에 빠져들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진정한 자기를 상실하게 되는 더 큰 불안을 감수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그렇듯 개인의 본래성을 상실하고 남들과 평균적이고 수평적인 존재로 희석된 존재 양식을 그들의 독재에 예속된 밑자인 공동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과 더불어 삶으로써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개성을 잃어버린 공동존재. 그러한 의미에서 공동존재는 진정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일원으로 퇴색돼 버린 그런 자기 상실의 삶을 대변하는 용어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함께 있음은 고유한 현존재를
완전히 타인들의 존재 양식 속으로 해체해버리며 그래서 타인들과의 차별성과 두드러짐은 사라져버린다. 이러한 눈에 안 띄임과 규정할 수 없음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본래적인 독재를 펼친다. 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비록 총계로서는 아니더라도 그 모두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그들이 일상성의 존재 양식을 결정하고 있다. 그들은 그때마다의 현존재가 짊어진 존재 부담을 그의 일상 속에서 면제해준다. 모두가 타인이며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아니다. 자,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고유한 자기를 망각하고 평범한 세인, 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공동존재로서 살아갑니다. 하이데거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스만 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이반 일리치처럼 말입니다. 자, 그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전통과 관습을 진리로 추정하며 살았습니다. 사회적 간섭에 따라 상류층 사회에 진입하고자 온 젊음을 바쳤고 또 사회적 풍조에 따라 유쾌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고자 자신의 개성을 버렸으며 사회적 전통에 따라 결혼을 하고 자녀를 거두고자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반면 알베르 까미의 이방이나 나오는 메르소는 이반 일리치보다는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타인의 독재에서 벗어나 개별적 실존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는 깨닫지 못한 채 다만 일탈의 자유 속에서 결국 범죄자로 몰락하고 마는 것이죠. 둘 다 불완전한 삶입니다. 불구의 삶이죠. 이반 일리치는 죽음 앞에서 본래적인 삶을 깨닫긴 했지만 더 이상 그것을 살아낼 수 없었고 메르소는 비본래적인 삶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본래적인 삶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표현을 빌자면 이반 일리치는 타인과 세상의 가치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낙타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메르소는 타인과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는 용기 있는 사자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자신의 본래성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니체가 말한 어린아이의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한가운데서 자기 삶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이데거는 타인에 동화되어서 진정한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현존지의 일상적인 삶을 비본래적인 삶으로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본래적인 삶의 가능성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타락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현존재가 다양한 세대라든가 다양한 타인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편적인 삶의 토대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보편성 자체는 타락이면서 동시에 초월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타락이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상실하지 않고는 회복할 수도 없는 법이니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일상적인 삶만을 전부로 여기면서 그것을 잔치처럼 즐기는 것, 즉 거기에만 온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초월의 가능성이 마비된 진정한 의미의 타락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비본래적인 삶을 의미하는 타락과 본래적인 삶을 의미하는 구원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존재 안에 깃들어 있는 두 가지 실존의 범주, 두 실존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해 비본래적인 삶 가운데서 본래적인 삶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바로 한 존재 안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자기 자신의 존재는 그들로부터 분리된 주체의 예외적 상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실존 범주의 하나로서의 그들의 실존적인 변형태의 하나이다. 본래적으로 실존하는 자기의 동일함은 체험의 다양성 속에서도 자신을 견지하는 자아의 동일성과는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시면에 의해서 갈라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으로 내던져져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 내던져진 존재, 피투성의 존재로서의 현존재는 어떻게 스스로 본래적인 자기를 실현하는 그런 기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이데거는 그 단초를 죽음을 미리 내다봄, 포알 라우펜 인덴 토트. 포알 라우펜은 앞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아직 죽을 때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미리 앞서 달려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본래적인 삶의 가능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우리 존재의 깊은 의미를 밝혀주는 초월의 사건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앞만 보며 쫓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의 심연으로 침몰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문제시되는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일본의 교토학파의 선불교학자 니시타니 게이치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실제에 대한 실제적인 자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것들에 대한 진정한 자각이 비로소 죽음 앞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리얼리티에 대한 리얼한 자각. 자, 달리 말해 자기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뜻에야 우리는 삶을 위한 수단만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스스로 묻게 됩니다. 철학이나 종교가 시작되는 지점도 바로 그곳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철학이나 종교, 통칭하여 인문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고, 무슨 쓸모가 있냐고 배짱을 부리던 사람들조차 죽음 앞에서는 예외 없이 경건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죽음은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유한성의 체험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정성을 상징하는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정년퇴직을 한 회사원들,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들,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 건강을 잃어버린 환자들, 이 모두는 과거의 일상과 자신의 기능이 완전히 부정되는 그런 무화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전적인 부정성 혹은 허무 속에서 존재, 즉 진정한 삶의 의미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년째 투병 중인 젊은 암 환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자가 되기 전에는 재산을 모으는 데 집착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만 좋아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방인이 돼서 그런 것들이 다 남일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고 편한 겁니다. 암이 내린 축복일까요? 세상 만사가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암의 크기가 작아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만 지금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거라 또 100원을 더 벌고 저축하려고 발버둥을 치겠지요. 하지만 그 또한 너무 힘든 삶이어서 선뜻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자, 유튜브에서 보았던 한 암 환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는 암이라 하는 그런 불치의 병 속에서 비로소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 삶들, 그리고 자기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라는 삶의 어떤 깊이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듯 우리에게 전적인 부정성이자 유한성의 체험입니다. 하지만 이 체험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초월을 인도하는 사건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의 정신을 계승한 하이데거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는 죽음 속에서 어떤 초월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게 되는가 하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